안녕하십니까, 김방희입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미국 골든글러브상 시상식 얘기입니다. 글렌 클로스라는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요. 위험한 관계나 101마리 달마시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이 배우는 수상복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골든글러브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에도 5차례 가까이 후보로 올랐지만 상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이 배우는 수상작인 아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 영화를 만드는데 14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녀는 제목만 봐도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반길 만한 주제는 아니었다는 얘기였죠. 주라기 공원에서 말콤 박사 역으로 유명한 제프 골드블럼이란 배우는 학창시절에 영화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선생님한테 얘기했다가 조롱만 당합니다. 워낙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죠. 선생님은 네가 배우라고 불리려면 좋기 20년은 걸릴 거고 운이 좋아야 그나마 여생을 계속 배우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즘 영어 문화권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소설가 셀레스트 은지라는 홍콩계 미국인은 대학원 졸업하고 6년을 실업자로 보냈습니다. 그동안 유명하다는 잡지나 문학서적에는 모두 글을 보냈지만 받아주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모욕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당시에 거절당한 글들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1000만 권 이상을 파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그녀는 종종 스스로 오만해질 때마다 그 시간표를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아직도 자신한테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운이 없다고 불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자신 같은 인재를 뽑아주지 않는다며 내심 화가 난 구직자라면 거절당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모아서 나름의 모욕의 시간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죠. 이게 불운인지 노력 부족인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금요일 성공 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특히 이 경제 분야 어떻게 보셨습니까? 외교, 안보, 정치, 사회 등 여러 이슈에서 경제 분야만 콕 꼬집어서 집권 3년차 국정 방향을 살펴보고 가장 화제가 됐던 또 기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좀 세 분 기자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은행 파업, 그 역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행원 3분의 1이 파업에 나섰는데 혼란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파업인 줄도 몰랐다 이런 시민들도 많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실시간으로 받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의견 받고 오늘도 선물의 양적 완화 기조는 유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당첨자로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방송 끝난 후에도 팟빵, KBS 콩,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이걸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세 군데 들어가서. 문자나 콩, 페이스북, 팟빵 어떤 채널이 됐든 저희 방송 접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들여다보고 가능한 많은 당첨자 뽑아서 푸짐한 선물 안겨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막 시작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 원탁의 기자들 진행해야 될 시간인데 요즘은 대세가 또 유튜브라 그러니까 알릴레오 이런 걸 할 수는 없고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중앙일보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한 피의자로 기자들 앞에 섰는데 저희들이 중계를 해드릴까 하다 이제 그분 개인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하죠. 지금 피의자 입장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요? 박 기자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아침에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네. 서울중앙지검에 9시 8분쯤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기자들이 쳐놓은 포토라인 앞에는 본인이 얘기한 대로 서지 않았고요. 예. 대법원 앞에서 일종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부덕에 소치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총 44가지 범죄와 관련해 그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음 해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법원 행정처를 통해 재판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거래를 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 이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공작 사건 또 옛 통합진보당 국회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등의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뭐 법리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대법원장이 기자들 앞에 피의자 입장으로 선 건 처음이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 관심이 쏠렸는데 40여 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고 앞으로 이제 긴 법리 싸움이 벌어질 그런 기세입니다. 자, 이 얘기는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원탁의 기자들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첫 질문은 이걸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간 검색어 1위던데 어제 그 빨간 목도리를 한 방송 기자분이 대통령한테 이제 도도한 질문을 던졌는데 근자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죠.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지가 궁금한데 우선 이대호 기자부터 할까요? 뭐 내용은 아마 많이들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가 공격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럼요. 예, 그리고 때로는 좀 건방지다라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권력자에 맞서는 하나의 그럼요. 방법일 수 있으니까. 기자의 본업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메신저와 메시지의 문제가 좀 복합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네. 좀 메신저 태도의 문제도 살짝 있었고 네. 그리고 메시지 그 질문 내용도 약간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논란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예.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우리 네티즌 수사대가 그분 SNS를 좀 뒤졌는데 또 이제 보수 야당 쪽에는 상당히 그 굉장히 점잖은 태도로 그동안 일관해왔던 게 드러나서 또 논란이 되던데 고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네티즌 수사대는 무려 2010년도에 트위터에 썼던 글을 찾아서 왜 나경원 의원과 민경 의원한테는 이렇게 그 아주 따뜻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통령한테 이런 건방진 태도를 보여주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태도에서 본인은 뭐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 태도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예. 이 질문에 자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했냐라는 건데 뭐 그것만 보면 맞는데요. 저는 만약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추가 질문이 나왔을 때 아니 그럼 도대체 그런 자세가 왜 나오냐 이렇게 하면은 약간 맥락상 맞는데 갑자기 처음 하는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는요? 저는 이게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네. 뭐 듣기 싫은 분도 계시겠지만 경기방송인가요? 네, 그렇죠. 경기방송이란 소속사와 해당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의 승리예요. 노이즈 마케팅?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 알게 됐거든요. 라디오 방송인지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 기자가 소속돼 있는 회사 말고 이름이 비슷한 수많은 언론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뭐 경력이 얼마나 된지 구체적으로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분이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통해서 제가 한 메가포털 사이트에 어젯밤 12시 기준으로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16,000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언론사가 광고 마케팅을 한들 단시간에 그 수많은 국내 모든 언론사들이 그런 그렇죠. 기사를 그리고 심지어 외신까지 그런 기사가 나오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걸 노린 거라면 굉장히 마케팅 포인트에 성공한 것인데 준비는 하신 것 같은데요. 아주 그런 마케팅 포인트. 그러니까 아주 준비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소위 우리가 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중앙일간지라든지 아니면 메이저 마이너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장을 구별할 때 대통령이 그 수많은 기자 중에 이름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노렸다면 거기에선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대호 기자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질문의 태도 저는 여기서 구체성이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오히려 아주 구체적이고 기자들끼리 하는 소위
그 엘리트주의적인 질문이 오가는 게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고용지표가 뭐 9년 만에 최악 이런 표현은 오히려 더 벙벙해질 수 있고 보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런 방식의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데 네.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 포장지가 약간 글쎄 그 유교적인 문화에서 좀 거슬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해주신 답변에서도 많이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이 질문과 답변이 본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거라는 걸 다소 간과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이게 하나의 거대한 트루먼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질문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한 수 위로 위트 있게 답변을 해주셨다면 여유 있게 그런 격앙된 목소리가 있다는 걸 제가 아는데 더 잘하겠습니다 라든지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김예령 기자 인터뷰에 얘기한 것처럼 라든지 해서 오히려 이 기자의 어떤 도발하고자 하는 의도를 위트로 눌러주셨더라면 상황이 더 그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대통령의 유머라는 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위안이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링컨 대통령 있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평상시에 늘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두 얼굴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유머를 구사한 적이 있죠. 두 얼굴이면 이런 얼굴을 내가 내보이겠냐고. 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내각을 남녀 동수로 구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소위 젠더 이퀄리티를 추구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Because it's 2015.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이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좌중을 아주 폭소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 도발적인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위트와 메시지를 담아서 넘기는 그런 기술도 우리 정치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장한테는 좀 여유가 있기를 많은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어쨌든 경제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 분야 얘기들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우리 이 기자부터 할까요? 예. 사실 그 뭐 기자들의 질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나라면 어떤 질문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대통령한테 할 수 있는 질문 또 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어찌됐든 큰 틀의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취임 2년 됐는데 그걸 모를 리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접했던 내용이어서 그것을 좀 되돌이표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동안에 강조했던 것들 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다만 이제 이야기한 거는 뭐 고용 지표가 이제 아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노동계도 좀 그 노동 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이냐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고민을 같이 좀 메시지를 던진 부분은 그나마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수기 님이 어제 방송 보니까 경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는데 그만큼 관심 가지고 집중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좀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해주셨고 4783번님은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예의의 문제입니다 해주셨고 듣는 사람이 너무 기분 나쁜 질문이었어요 하는 이제 문자 보내주셨는데 4574번님은 거꾸로 가장 듣고 싶은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건방 예의 운운은 핵심을 벗어난 왜곡입니다. 대통령 답변이 더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고란 기자는요. 저는 무슨 질문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경제 분야는 그렇지만 이건 좀 약간 다른 문제인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기레기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런 니네는 왜 그러면은 지난 정권 때는 그렇게 입 다물고 있다가 왜 지금 와서는 그런 식으로 질문하느냐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이번에도 저희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면 그건 또 맞는 태도냐 이런 거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나 아니면 무슨 현재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또 그 기자의 역할이서 질문하는 거니까요. 2019년이니까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면이었죠. 왜 지난 정권 난 그러다 이번 정권 했냐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진영 논리로는 가지 말았으면 하는 점이고요. 경제를 35번 연설 중에 혁신을 이제 뭐
29번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게 혁신 성장을 말씀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잘해왔던 자동차, 조선 같은 기존 제조업 부분에서의 혁신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뭐 맞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그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에서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경제 이런 말단에서 생각하는 거는 제조업 부분의 기존 혁신을 통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우리가 뭐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식의 이제 실리콘밸리식의 개혁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라는 점이 있고요. 그걸 이제 경제적 돌파구라고 하는데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어떤 비전이 안 나온 걸 지적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 현장에서 들어보면 뭐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뭐 일종의 뭐 기득권 싸움 때문에 이제 그 혁신이 못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당장 나오는 게 바로 이 그 카풀과 그 이제 택시 업계 간의 이제 충돌인데 그 사이에서 정부가 어쨌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 기존 산업에 있었던 직업군이나 계층군이 도태되는 걸 이제 막아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상생의 노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대책이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취할 수 있을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먼저 한 단계 나아가는 이제 산업 구조를 이룰 수 있을 텐데. 문자 중에 그런 것도 많네요. 그러니까 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아까 보니까 꽤 보이는데 어떻게 비슷하게 느끼셨어요, 박 기자? 네. 저는 그 원칙을 좀 제시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경제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 이런 분들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다 옳고 다 거룩한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에요. 되게 거룩한 얘기인데 다 어제 나온 얘기가 대표적으로 노동계와의 관계 이런 것들 대승적으로 우리 입장을 이해해주고 방향이 옳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갈등 상황은 이미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져 있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쪽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가겠다라든지 뚜렷한 원칙 광주형 일자리 질문도 어제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 이외에 그 이상의 답변이 나왔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나 여러 가지 그 대통령께서 그 모두 연설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해관계가 기존의 산업에서 이해관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좀 양보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는 이슈가 너무나 많은데 그분들을 잘 설득하고 배려하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라는 기존의 그 모호한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은 어제 그 역대 신년 기자회견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썼다고 하는데 뚜렷하게 와닿는 메시지가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분야를 나눠서 질문하는 방식이 그다지 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대통령께서는 그 뭐 남북 관계라든지 아니면 외교 분야의 성취에 대해서 좀 더 할애를 하고 싶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건 오히려 경제 분야에 만약에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이걸 333으로 나눠서 세 가지 주제를 순차적으로 질문해달라 이런 식의 질문 방식은 청와대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국민들이 이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질문이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질문 자체가 너무 길거나 질문 안에 답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뻔히 어떤 것이 기대되는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럴 때는 사회자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신년 기자회견의 주인공은 기자들이 됐고 기자들의 어떤 질문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그런 타운홀 미팅 방식에 못 미친다 이런 국민적인 반응도 많았거든요. 기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자로서 그게 약간 이게 굉장히 그 어렵게 잡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도 뭔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아니, 기자가 이제 라이터가 돼야 되는데 자꾸 스피커가 되려고 해가지고 말을 길게 하는데 특히 그 뭐 저희 관계사긴 하지만 그 뭐 제2 뭐 기자는 아니 자기가 답을 다 솔루션을 제시해 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대통령도 그 기자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라는 이제 식으로 했는데 질문을 할 때도 정말 궁금한 걸 해야지 자기 지식을 뽐내거나 아니면 스피커로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거잖아요. 고란 기자도 정작 그런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입 다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라도 됐다는 건 되게 다행이긴 한데 연례 행사 밖에 안 됐다라는 건 좀 많이 아쉬워요.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손을 들어서 한다. 물론 그 질문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자들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사실 이게 일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처럼 어떤 대통령이 브리핑을 했을 때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 헬기 앞에서 인터뷰하잖아요. 그렇죠. 다다다다다 소리 나는 앞에서 몇 마디 해주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자연스럽고 기자들도 언제 어디서든 청와대 앞에서 뭐 산책하다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빨리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식의 기자회견은 좀 없어질 거다 그런 말씀이신데 일상이 되면 그렇겠죠. 질문이 일상이 되고 답변이 의무가 되는 상황이 되면 좀 달라지겠죠. 연례를 하지 말고 뭐 월간으로 해서 좀 기자 전화 180명인가요 어제 모였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좀 이제 조금 더 작은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하는 좀 더 한 가지 질문하면 그에 대해서 뭐 그 2차 질문 나오고 3차 질문 나올 수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그 진짜 아니 월간도 아니고요. 어디 밖에 나가기 전에 차 타기 전에 한번 또 기자들 만나서 뭐 한번 얘기하고 계속 그래야 돼요. 그것도 바라지 않고요. 기내에서 질문이 왔을 때는 받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용기 타고 출장 갈 때 오늘은 국내 현안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많이 실망을 안겼죠. 의미가 그렇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아주 긴밀하게 스킨십을 할 수 있을 때는 터놓고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기자들을 변호하자면 국민들이 그렇게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 거죠.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주는 성숙한 문화가 되면 좋겠네. 그 경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 아까 노동계 얘기했고 지금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구체성이 없다는 얘기는 좀 했고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도 등장했는데 그 승자 독식 경제라든가 낙수 효과는 오래전에 끝났다 이런 진단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과거부터 어떤 우리 구조상 문제가 되어온 양극화 이런 부분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드러나던데 뭐 경제에 대한 인식은 어땠습니까? 좀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분들이 보시기에 덜 심각하게 본다든지 혹은 뭐 너무 비관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는 절망을 줄 수 있는 적이는 아니잖아요. 그럼 절망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허리띠를 다 졸라매야 됩니다. 지갑을 닫으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뭐 희망을 줘야 하는 멘트를 한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부 국민들 체감상하고 너무 좀 괴리가 컸었다라는 비판은 또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간다면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과거에 뭐 승자 독식 또 그로 인한 낙수 효과를 기대한 이런 패턴은 달라져야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 2년 초입 구간에 와 있으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고통을 또 나눠야 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이상적인 건 다소 현실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라. 큰 방향은 맞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큰 방향은 맞죠. 최저임금 올려야 되는 거 맞죠. 언제까지 우리가 뭐 그 최저임금 5,000원, 6,000원 이런 세상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방향은 맞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속도가 문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뭐 혹시 귀를 닫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혹시 시장에서는 약간 의심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어쨌든 지금에 나타나는 경제 상황의 문제가 지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닌 게 맞아요. 그간 20년, 뭐 30년간 축적돼 왔던 문제들이 지금 터진 거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정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약간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야,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 우리 문제 아닌데 왜 자꾸 우리만 갖고 그래? 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잡은 건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이 있건 간에 어떻게 하면 더 미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전국 당국자나 뭐 이런 그 관계자분들 이제 청와대 쪽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약간 일종의 피해의식 때문에 야 우리가 한 거 아닌데 자꾸 왜 우리만 갖고 왜 그래?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러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어쨌든 정권을 잡은 건 지금이니까요. 박 기자도 이 주제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요? 아마 국민들이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도발적인 질문을 한 기자들의 질문의 배경에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건 좋은 건데 전체적으로 경제 환경이 나아지는 상태에서 가야 한다라든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던 대로 하겠다고 하시니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이냐 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드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인데 글쎄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기엔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국민들의 정서가 그래서 찬성과 반대로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자도 그렇네요. 6990번님 경제정책 기조는 절대 바꾸지 않고 밀고 간다. 수정 보완 이유 발생 시 유연성은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뭐 고집인지 독선인지 하고 좀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6990번님, 홍재선님은 분위기는 좋았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기자들 질문도 생각보단 참신하고 신선한 게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대통령께서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말이죠. 다음엔 기자들도 더 노력해서 국민들 속을 긁어줄 좋은 질문들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경제 분야 얘기를 나눴고요.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9시 35분입니다.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세 분의 기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뽐내는 분들이 아닙니다.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 세 분입니다. 국민은행 팝 얘기를 좀 해보죠. 우선 쟁점을 정리하고 나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죠. 어떤 노사 간의 쟁점이 부딪힌 건가요? 네. 네. 내 외부가 다 있기는 한데요. 네. 일단은 뭐 그 임금 단체 협약, 임단협만 이야기를 해 보면은 이 신입 회원들한테는 그 호봉 상한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으로는 호봉이 더 못 올라가게 된다. 사실상 그 연봉의 캡을 씌우는 그렇죠. 거였죠. 페이밴드. 네. 그렇죠. 페이밴드라고는 하는데 뭐 어려운 표현이고 그래서 이걸 좀 없애야 된다 이렇게 노조가 주장을 했던 거고 네. 또 임금 피크제 들어가는 시기 1년을 좀 늦춰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또 과거에 은행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네. 과정에서 그 경력을 얼마나 인정할 거냐. 인정을 많이 할수록 사측은 부담이 되고 정규직으로 전환까지 해주는데 근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내 경력이 그러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가져서 이거를 뭐 한 60개월 정도로 완충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었던 거고요. 네. 또 뭐 점포장, 뭐 후선 보임제도 뭐 이런 것도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표면상 이제 드러난 쟁점들이고 표면 외에 드러난 문제는 뭡니까, 박 기자? 그 이외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은행의 경영 방향 저는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좀 갈린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네. 세부적으로 이대호 기자가 얘기한 그 어떤 임금 협상의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은행이 가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돈을 벌어도 인력을 줄이고 점포를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블럭을 좀 쳐야 된다. 저는 그런 시급함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노조가 추산하기로는 전체 인력의 한 과반수 정도, 네. 사측이 추산하기로는 한 30% 정도가 참여하는 19년 만에 아주 대규모 파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었단 말이죠. 그 역설이죠. 이게 수요일 날 저하고 송일아 기자가 전해드리면서 네. 만약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라고 전해드렸어요. 맞아요. 그 지적을 해주셨죠. 그 말씀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대출 상담 업무 이런 거 이외에는 거의 불편함이 없었고 금융 대란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사실 노조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상당한 역설이 그렇죠. 발생했죠. 19년 만에 파업인데 19년 전에 어땠었냐 보면은 네. 2000년 12월 22일 날 총파업을 했더라고요. 네. 당시 은행 창구가 닫히자 외환 대출, 신용카드, 공과금 납부 등 대부분 업무가 불가능해서 대란이 됐죠. 났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진념 재경부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원장, 이기호 경제수석 등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게 노조가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은 건데요. 노조 입장에서는 야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줬어. 파업 찬성률은 96%고 절반이 나왔어. 9,000명이 나왔어. 17,000명 중에. 그런데도 은행이 멀쩡히 잘 돌아갔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조신들의 존재가 필요 없음을 입증하는 자리가 돼버려서 이거는 오히려 노조 집행부의 약간 패착이 아닌가 싶고요. 득실 따져보면 그런 네. 면은 분명히 있어 보이죠. 사실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더 잘라도 되는 거잖아 라는 거잖아요. 사실 지점을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이 지금까지 내고 있던 그런 그 지점 사용자 임대료가 2016년보다 지금 더 많이 높아졌을 때입니다.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닫아도 상관없는 거고요. 사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난번에 이제 시티은행이 지점을 전면적으로 거의 다 없앨 때 예. 사실 일반 시중은행들도 되게 없애고 싶었어요. 없애고 싶었는데 없애지 못한 이유가 뭐냐. 국내 은행이다 보니까 금융감독의 이제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 소비자 불편이나 아니면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러난 마당에 정말 은행문을 다 닫아도 이제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됐고 또 하나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면 아무 불편함 못 느꼈거든요. 근데 정작 불편을 느낀 분들은 누구냐?
모바일 사용이나 인터넷 사용이 힘든 그 노년 계층이에요. 그렇겠죠. 이분들은 점점 더 금융 소외 사각지대로 몰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건데요. 금융권에서 이제 계속해서 기계 컴퓨터 AI 쪽으로 이제 가면서 일자리를 줄일 텐데 그때 이제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노년 계층들은 못하니까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사실 되겠죠. 점포 문 하나 닫을 때도 금융당국에다 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그 은행 경영진 쪽의 논리에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또 뭐 노조 입장에서는 가혹하다고 네. 할 정도로 우리 고란 기자가 신랄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연봉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론에서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억대 연봉자들이 파업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실제로 그렇게 높나요? 네, 높습니다. 연봉의 아, 수준은 그래요? 높아요. 높은 게 사실이고 초봉부터 뭐 그 전체 평균 임직원 다 합친 평균 연봉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소위 억소리 나는 연봉 맞습니다. 그런데 두 사안은 전 좀 구분해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예. 노조라는 것은 네.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측과 협상을 할 때 하나하나가 그 큰 소리를 낼 수 없으니 사원들이 모여서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자 해서 조직된 게 노조이니까 예. 본인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사측과 협상을 하는 것, 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국민들 시선에 보기에는 그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번에 파업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은행에서 허인 행장이 성과주의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강조하고 해왔거든요. 있죠. 네. 최고의 성과를 내라. 그러면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하겠다. 그런데 노조의 주장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돈 문제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그 우리 은행권들이 사상 최대 최고의 실적을 냈죠. 냈거든요. 네. 3분기까지 보니까 그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한 12조 4천억 원, 물론 그 중에서 10조 원 이상이 은행 이자 장사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 정도 실적을 냈고 3분기만 놓고 보면 그 자체로도 3분기 역대 최고인데 왜 성과급 주는 거 이런 거 짜게 구느냐 이런 정서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KB 회장의 연임 문제 이런 것도 좀 걸려 있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지만 네. 그들은 그냥 노조의 입장에서 노조의 이익을 위해 충실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는 건데 역설적으로 불편을 주고자 했으나 불편을 주지 못했다. 아니 이게 좀- 결론이죠. 진짜 전략적으로 네. 실패하는 게 뭐냐면요. 은행이라는 그 업의 특성이거든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사기업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노조가 사측하고 이제 연봉 싸움을 하고 성과급 싸움을 하는 거는 뭐 너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이 은행업의 특성인데 이 은행업은 뭐냐 라이센스 비즈니스거든요. 은행업이라는 정부가 국가가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규제산업이죠. 권리를 내줘서 사실 100만 원을 이제 입금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10만 원만 남겨두고 90만 원 다시 대출 수 있는 거 이건 은행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딴 데는 다 이거 그대로 쌓아둬야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고객의 돈을 받으면.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정부가 라이센스를 내줬기 때문인데 그럼 결국 정부의 규제 산업이고 그 덕분에 한 건데 이걸 마치 자기들의 그냥 오롯한 성과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 장사로만 본 게 10조거든요. 예. 이러니까 이게 국민들과의 여론 싸움에서 완전히 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 노조 한 가지만 좀 부연을 싶어요. 해드릴게요. 이게 이대호 기자. 가슴 설레는 말씀해드릴게요. 예. 국민은행 초봉이 4,900만 원이에요. 엄청 높죠. 평균 연봉이 9,100만 원입니다. 물론 거기에 걸맞은 일을 한다면 뭐 억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하다못해 뭐 구두를 만드는 장인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요. 이제 다만 뭐 고령 직원이 많을수록 평균값이 올라간다라든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평균 근속 연수가 16년 8개월로 은행 중에 제일 커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파생되는 문제는 1인당 생산성이 4대 은행 중에 국민은행이 제일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17,000명이 넘다 보니까 경쟁사들은 13,000~14,000명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옛부터 국민은행의 생산성이 제일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많았고 예. 박근혜 정부 때도 뭐 공공부문의 성과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라면서 그때부터도 노사 그다음에 노정 갈등이 좀 심해졌었던 게 지금까지도 일정 부분 이어져 온다 이어져 이렇게 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지난번 신년 초에도 저희 기자들하고 같이 토론했습니다만 전환기에 각 이해 집단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늘 잊게 되는 건 그 갈등의 승자는 둘만의 싸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 국민 이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결정될 때가 장기적으로 보면 많다. 이런 부분들을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노조 파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군요.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세 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